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조바심 30년 전통의 입시학원. 학원업에 진출한 대기업의 핵심 강사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수강생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중소기업의 저승사자가 대기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옆 골프장 회원권을 공사 대금으로 떠안은 조경업자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골프장을 지은 건설사가 원전 사고로 애물단지가 된 회원권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긴 겁니다. 해봐도 아무 데서 탈 때가 내가 거의 해변까지 가봤어. 네. 이 살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것이다. 네, 이제 1, 2차 협력사 대표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수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생을 다짐했지만 상생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윗상자로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만 사는 게 상생이지 서로 상자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러는 사이 10대 재벌그룹 매출은 상장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프랜차이즈 빵집과 달리 특색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슈크림 빵이 유명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듯이 이렇게 빨아먹어야 맛있는 슈크림이에요. 예. 제과점 주인은 국가가 지정한 제빵 명장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점포 수가 많으면은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 제품으로서 손님한테 사랑을 받겠다. 하여튼 이때까지 잘 이어왔습니다. 영업 30년째, 직원 20명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외국인들까지 찾는 명수가 됐습니다. How did you know this bakery? Reading book and 그런데 이날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단골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슈크림이 완전 맛있고 케이크도 진짜 맛있어서 중요한 날 있으면 맨날 여기서 케이크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진짜 울었어요. 속상해서. 감사의 편지를 남긴 대학생도 있습니다. 공대 8학번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마웠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들어서 정말 들러보았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오늘 와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다른 점으로 찾아갈게요. 힘내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래. 장사도 잘 되는데 왜 문을 닫을까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와서 같이 그 건물주하고 같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기 있을 수 없다 엄청난 제시를 했었었고 또 그 사람하고는 당신하고 대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롯데라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 롯데가 들어오는 건 맞죠? 엔젤리너스. 그럼요, 그건 맞죠. 제과점이 있던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커피점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10년 새 전국 500개를 넘었습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 3대 편의점 모두 재벌가 소유입니다. 패밀리마트는 삼성가의 사돈인 보광그룹, GS25는 GS그룹 소유입니다. 편의점이 늘면서 동네 슈퍼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삼각김밥. 포장 뜯는 재미도 있고 먹기도 편해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덕분에 중소식품 회사들도 수익을 올렸지만 그것도 잠시뿐. 요즘은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장악한 재벌들이 자회사로 식품회사를 설립해 김밥을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중소기업 품목을 이제 김밥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중소기업 품목까지 직접 만들고 하면 아이고 그 여파야 뭐 당연히 중소기업이 피해가 오는 거죠. 1990년대 중반 같은 경우 그때만 해도 전국의 업체 수가 약 한 1,500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70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폐업하고 도산이 된 셈이죠. 온라인 부분에서는 2위를 달릴 정도로 잘 나갔던 입시 학원. 지난해부터 수강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꽉 찼던 강의실엔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북적이던 자습실도 텅 비었습니다. 한때 12,000명에 달하던 단과반 수강생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에는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한 10명 정도 이런 인원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준 겁니다. 악몽이 시작된 것은 4년 전. 이 학원이 자랑하던 최고 인기 강사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생 10명에게 돈 50억을 줘가지고 SK가 우리 학원 선생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기술력도 다 같이 빼갔습니다. 그 뒤에도 3차례에 걸쳐 인기 강사와 핵심 직원들을 거액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SK텔레콤 계열사인 SK컴즈가 온라인 입시 학원을 하겠다며 이투스란 학원을 인수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죽여놓으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이 일자 SK 측은 학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이투스를 다른 입시 학원과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고 합병한 학원의 일대 주주도 SK 측이 80억 원을 빌려줘서 내세운 형식상의 사장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투스의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가 빼갔다라는 거는 정말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SK컴즈는 최근에야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그 사이 핵심 강사들을 빼앗긴 학원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한 몇백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이제는 뭐 문 닫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알 상자를 막 몰래 어둠 속에서 SK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종로학원 등 입시교육 사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시사기획창이 최근 입수한 대기업의 서비스 업종 진출 실태 보고서입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GS그룹은 골프클럽과 담배 수입, 일본 청주 등 주류 수입, 슈퍼마켓, 중고차와 신발 판매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 영역에 두루 진출해 있습니다. 한때 붐이 일었던 와인 수입에도 SK와 LG, 태광, 신세계, 롯데, 하이트 진로 등 6개 대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쓰는 문구 등 소모성 자재 사업에는 삼성, 현대를 비롯한 상위권 재벌들이 모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밖에 건강식품과 사진 촬영, 상조 회사까지 대기업들은 말 그대로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은 대기업들이 좀 중소기업한테 이양을 넘겨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좀 솔선해서 과감하게 넘겼으면은 오히려 저희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완화하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55개 대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290개 늘었습니다. 휴일을 빼면 하루에 하나꼴입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SK가 87개로 가장 많고 롯데 80개, 삼성 79개, GS 74개, 현대차 62개 순입니다. SK와 롯데그룹의 급증세가 눈에 띕니다. 문어발도 모자라 지네발 확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현금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벌그룹의 유보금, 즉 쌓아놓고 있는 현금이 삼성 119조 원, 현대차 69조 원, SK 40조 원, LG도 45조 원이나 됩니다. 10대 재벌그룹을 합치면 34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사 매출액 가운데 10대 그룹의 비중은 2007년에 46%에서 2009년 50%, 2011년 3분기 52%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권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철선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작업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내국인은 중소기업을 기피합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불과합니다. 초봉 자체가 워낙에 일단 낮은 금액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제 친구들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는 거 보면은 초봉의 중소기업가에 한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나마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늘 불안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창업 7년이 지나면 평균 4개 중 하나가 사라지고 20년이 지나면 10개 중 9개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88%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야 100이면 100 대기업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 희망이겠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의 한 중소기업 공단입니다. 중소기업 안에서 그 회사에서 뭐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지고 어떤 뭐가 되면 그래서 대기업하고 그 영역이 이제 그 경쟁 구도가 되면 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있는 인력들을 가져간다 이거죠. 대출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보물이 제공이 돼야 되지 저희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비중은 2006년 말 88.8%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78.7%로 떨어졌습니다. 집계 이후 최저입니다. 반대로 대기업은 11.2%에서 21.3%로 치솟았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됩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때 중소기업들은 낮은 수익률에 허덕였습니다. 2009년 다소 좁혀졌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0년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경제 전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던 정부도 상생으로 구호를 바꿨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뿐 아니라 근로자와 또 기업이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하고 모든 분야가 이렇게 서로 동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와의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진 협약 공정거래 문화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 캠페인도 줄을 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요? 캠페인이 한창 벌어지던 와중에도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를 10%나 깎았습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으로 돼 있어. 어떤 명분으로 깎은 거예요? 원가를 한다고 하는 거지. 따로 논다니까. 정부 말을 안 들어요. 다소 나아졌다는 자동차 부품업계도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부한테도 좀 벌어야 알기도 하고 할 거 아니냐. 든든하라고 뭐 주장이 날 그거죠. 그러면 예.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재작년보다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럴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9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46.6%가 정부의 동반 성장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편, 14.2%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의 동반 성장 의지에 대해서도 52.8%가 그저 그렇다. 40% 정도는 다소 약하거나 아주 약하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50년대) 전쟁 직후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색깔이 흰 원조 상품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이른바 300산업을 이끈다는 명분 아래 특별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 70년대 경제개발계획 아래 재벌들은 저금리와 환율 혜택,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급성장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렸고 중소기업은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어도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그다음에 어떤 규모의 격차뿐만 아니라 양적인, 질적인 조건에서도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 왔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대기업 독주를 막는 쪽으로 일부 개혁을 시도했지만 양극화는 지속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법인세 감면과 출자 총액 제한 폐지 등으로 대기업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다음 감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발목을 묶어놓고는 이 시대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다. 삼성과 LG전자, 업계 최대 라이벌이지만 가격을 담합할 때만큼은 손발이 아주 척척 맞았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살 때면 재벌 기업들은 제도적인 뒷받침뿐 아니라 편법과 불법, 부당 거래를 통해 부를 확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입니다. 중저가 시장을 놓고 LG 생활건강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성 잡지들과 효과 좋은 목차 앞부분 광고를 연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 여성 잡지에서 광고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경쟁사인 대기업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연간 계약을 맺고 그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광고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잡지사가 그 대기업의 말 한마디 압력에 의해서 저희의 광고가 빠진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잡지사의 영업단. 광고를 뺀 잡지사에서 L스토리라는 LG 생활건강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서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잡지사에서는 저희 광고를 빼지 않으면 그 자신들의 광고 및 그 다른 제작물들까지 전량 다 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광고를 뺐다고 말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잡지사에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잡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뺀 직후 잡지사 측이 피해자인 미샤 측을 찾아와 LG 측의 압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사실 협박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이런 경우 할 때 이 L스토리와 그다음에 이제 브로그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 그 원인은 너네가 미샤를 빼지 않으면 어떻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소업자들은 대형 홈쇼핑에 자기 제품을 올리는 것이 큰 꿈입니다. 호박 성분 화장품을 개발한 송모 씨도 그랬습니다. 5년 전 꿈을 이뤄 대기업 계열 홈쇼핑에서 화장품 부문 2위까지 올랐습니다. 대박의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품이 잘 팔리자 홈쇼핑사에서 특집 이벤트를 하겠다며 제품 3만 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제품 하나에 하나를 더 붙여 파는 이른바 1+1 행사를 하자는 홈쇼핑사의 추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1+1을 하게 되면 한 제품 팔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사실 마이너스 보면서 물건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그 뒤 홈쇼핑에서 제품을 내려야 했습니다. 3억 원 정도 손해보고 대박의 꿈도 접었습니다. 이제 수수료도 주고 그다음에 뭐 그 방송할 때마다 또 그 모델들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반품 비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재고도 다 떠나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저희가 손해만 받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 건설업계에선 불공정 행위가 더 두드러집니다. 조경업을 30년째 하고 있는 강상권 사장. 최근 사무실을 줄여 이사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데다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부천의 작은 아파트 단지 조경을 맡았던 강 씨는 공사 대금 2억 5천만 원 가운데 1,300만 원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받았습니다.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 후쿠시마 현에 있는 골프장이었습니다. 해봐도 아무 데서 팔 데가 내가 거의 해변까지 가봤어. 예. 이 살 사람도 없고 있는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청을 맡긴 종합건설사가 사고 전 후쿠시마에 지어놓은 골프장의 회원권을 사고 후 공사대금 대신 떠넘긴 겁니다. 최근 급성장한 또 다른 종합건설사 관련 기사. 원가 절감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원가 절감의 비결은 뭘까요? 이 건설사의 공사 현장. 중소업체가 하청을 받아 철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도중 거대 안반이 나와 공기가 1년이나 연장됐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비용이 훨씬 늘었지만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약 저희도 총 보면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얼마나 보전을 받으셨습니까? 2억씩 한 4억 정도 보전 받았고요. 제 나름대로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된 경우 문서 계약도 없이 작업이 진행될 때가 많아 하청업체들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5군데 하도급 공사를 맡은 결과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 업체는 줄 만큼 줬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관해서는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계약 금액보다 더 줬어요. 이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일한 중소건설사 22%. 4-5곳 가운데 한 곳은 부도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최근 현장 소장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협력업체에 적자가 난 경우 보존하지 말라는 것과 유동성 지원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에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보충 처리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사를 발주받은 대우건설이 일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하도급 특수 조건입니다. 공사 중 전쟁,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원청 업체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어떤 계약 특수 조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어떤 공사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에 대한 어떤 이행 지체 책임이라든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그 하도급사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죠. 산재가 일어나도 하청업체 책임. 공사 중 민원이나 공기가 길어져도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립니다. 계약 단계부터도 이 불공정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음으로 준다든지 또 공사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도급법상 만기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공사 대금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지만 불법 결제는 여전합니다. 청구 후에 한 달이나 2달 후에 주는데 보통은 3개월이고요. 많으면 4개월짜리 주고요. 많이 늦는 데는 6개월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적된 일부 재벌 그룹의 부는 다시 편법으로 상속됩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들 이재용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사실상 상속하면서 세금은 겨우 16억 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싸게 넘기는 편법을 썼습니다. 세계 순위 99위 대한전선이 1,339억 원의 상속세를 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벌였지만 무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은 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났기 때문에 이제 사건은 다 종결이 난 거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평판에는 상당히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자회사 글로비스를 세워 자동차 운송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아들 정의선 씨에게 재산을 사실상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계속 증여가 실현된 증여 이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주주들에게는 8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6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분식 회계와 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두산그룹 두 형제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은 횡령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개 구속됩니다. 또 재벌들의 형량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거의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징역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자장면집 배달원은 음식 대금 77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죄로 10달 징역을 살았습니다. 21만 원과 카메라폰 한 대를 횡령한 비디오방 직원도 8달간 복역했습니다. 자본주의 본고장 미국에서 앨런 CEO 스킬링이 2조 원대 회계 부정 혐의로 24년형을 받은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스킬링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검찰이라든가 사법부 또 대통령이 계속 기업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너 리스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건 인정했지만 이렇다 보니 재벌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세 곳의 폭행 장소에 모두 김 회장이 직접 나타났고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들은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결정권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골목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이 4년간이나 표류한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좀 바로 보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히 그것은 뭐 있을 수 있죠.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규제가 되게 되면 자기들 영업에 그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뭐 자기들 협회를 통해서 정경련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죠. (2006년) 기업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기업의 힘이 사회 전반을 장악해 가고 있다고 진단한 김동춘 교수. 김 교수는 기업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기업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자기들이 이 선출하고 대표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벌의 팽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가 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가 그 기업들이 흔들릴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97년) 경제위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재벌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어떤 논문들도 있고, 결국 재벌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 이것은 사실은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는 역행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재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기준에 따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으며,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어서 실제보다 체감도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곳에다 우리 지역 집단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상당히 그 주변배적인 에피소드이고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았죠. 커다란 등에 소원을 적어 날려보내는 타이완의 전통 놀이입니다. 젊은이들 관심은 역시 취업입니다.因为我们的工作方面需要一些执照才能要执照才能就业。 하지만 타이완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가려고 매달리진 않습니다. 你想要应征哪一种企业单位呢？我觉得中小企业还不错。可基本上我觉得就是在薪资方面，其实感觉没有差到很多。对，就是中小企业跟大企业的薪资方面，那主要就是像红利啊，然后年终奖金就会差很多。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일도 드뭅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대학생 차림의 경영자. 올해 60살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회장 따이성이 씨입니다. 지난해 매출 5천억 원, 가맹점 200개. 종업원도 만여 명으로 늘어나 신흥 대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존 대기업이 탐낼만도 하지만 타이완에선 그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所以变成台湾现在的企业家在比较的不是谁比较会赚钱，而是看谁比较捐的比较多了。 变成这样一种风气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所以我们的厂商也都合作很久，然后让他们赚钱，我们才会赚钱。所以让他们赚钱，他们才会保持好的品质。 회사 지분의 80%는 이미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산 기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공 대기업인 에버그린 그룹의 장룽파 총수는 2조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산업화 초기 비료, 설탕, 전기 등 대기업들을 국영화했습니다. 所以 大企业都是国营企业，好，所以大企业没有跟中小企业做竞争，所以它的中小企业有一定的生存空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来协助中小企业，包括贷款的啦，包括研发的啦，包括这个project 就是 品质管理的啦，这一方面的这个专案，每年有专案来协助中小企业发展。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 경제인 타이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타이완 중소기업 매출의 56%는 해외 수출입니다. 30%대 초반인 우리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也就是说，在这个情况下呢，其实除了台湾的中小企业有它的历史发展背景以外，最重要是我们政府有很多的政策在协助我们中小企业存活下来。 그래서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은 우리보다 적지만 국가 경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2010년 타이완은 24년 만에 최고치인 10.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4.5%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3.6%보다는 높았습니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좀 낮지만 물가와 환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높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대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수익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익공유제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무수히 여러 번 밝혔는데도 이를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의 논의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대기업들은 마지못해 협력 이익 배분제로 이름을 바꿔 수용했습니다. 또 82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신설된 초대 중소기업 호민관을 지낸 이민화 교수.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의 시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대기업이 뭘 도와주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데 도와주기 이전에 공정한 거래, 소위 불공정한 가격이나라든지 아니면은 구두 발주, 구두 취소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를 우선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면은 보복이 들어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 거의 제소를 못해요. 보복했다는 근거를 중소기업이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자 입증 원칙은 잘못된 거죠. 예, 강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소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지난 5년간 불공정 사례가 공정위에 9,800건 제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된 것은 1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벌그룹의 무한 팽창을 막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 제도로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진단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의 부활이거나 아울러서 이제 순환 출자의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의 강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주주 대표소송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이중 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특히 사회이사 제도의 독립성 강화 등 매우 다양한 법들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또는 경제력 일반 집중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하고 거의 유일합니다. 문제의식이 올바른지에 대한 좀 반성 비슷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지나친 탐욕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Rebalance maybe is a better word. Our system, and I add, maybe capitalism is not even the right word to describe. 국내에서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재벌이 화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공정 경쟁의 그 틀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 사는 공생, 공정, 공존의 3공 경제로 나가야 된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아무리 큰 대기업이 망할 수 있다 하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만 경제민주화에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균형을 이뤄 함께 잘 사는 세상.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이 시점에 뭘 해야 하며 무엇부터 바꿔나가야 할까요?